안녕하세요. 오늘로 석 달째 맨발로 산을 걷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흙을 밟는 게 처음엔 어색하고 껄끄러웠는데 이젠 익숙해졌네요. 그렇게 1시간 이상 걸으면 밤에 잠도 잘 와요. 한동안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잠이 왜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지 알겠더라고요. 속을 괴롭히는 온갖 일들 푹 자는 동안은 잊을 수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그렇게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지, 특히나 자식 일이 그렇게 절 흔들었네요. 50대 중반 이제 큰 숙제는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명문대 나와 좋은 회사 들어갔고 둘째도 대학 다니고 있고요. 넉넉지 못한 형편에 자식 뒷바라지하며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아들한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은근슬쩍 묻더라고요. 엄마, 숨겨둔 재산 같은 거 없어요? 가슴이 철렁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거 왜 묻냐고요. 알고 보니 자기 장가갈 때 얼마 보태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턱 나왔습니다. 아들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남편 사업 무진장 힘들었고 그전에도 돈벌이는 시원치 않았어요. 저 격리로 늦게 취업해 박봉 받으면서 그걸 쪼개고 또 쪼개서 살았고요. 남매 교육비 대고 생활비 보태느라 옷 한 벌 산 적 없고 미용실은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늘 돈 때문에 조마조마해야 하며 살았었죠. 그런데 다 키워 장가 보낼 때 되니 아들이 더 큰 걸 바라네요. 숨겨놓은 재산이라뇨. 노후 준비도 빠듯한데 야속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진 않았어요. 목돈 나올 때라군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이 전부야. 할아버지 계시는 고향 땅도 팔아봤자 얼마 안 된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역시 나네요. 장가는 다 갔네요. 저 혼자 살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결국 너 돈 얘기냐? 기분 나쁘시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저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근데 결혼 포기할 거예요. 뱁새, 황새 알죠? 요샌 금수저, 은수저고요. 말하자면 전 흙수저고 걘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이런 줄 알고 결혼은 안 되겠다고 말은 해놨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입맛도 뚝 떨어지고 밤에 잠도 안 왔습니다. 아들 얘기가 절 뿌리채 흔들었어요. 여자애가 보통 잘 사는 애가 아니래요. 서로 많이 좋아하는데 결혼할 자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 딴엔 마음 정리한다고 하는 얘기지만 제 입장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말할 수 없이 야속했습니다. 집에 돈 없어 장가 못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일만으로도 속이 상했는데 딸이 말도 없이 휴학한 걸 늦게 알았죠. 졸업해서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집 먹고 입고 노는데 돈을 다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는 학교 마음에 안 든다고 편입을 하겠대요. 학원비 좀 보태달라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복장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도 답답해 애들 얘기 꺼냈더니 자식 잘못 키웠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애들을 왜 그렇게 위하며 키워? 내가 그랬잖아. 형편에 맞게 키우자고. 보내달라는 대로 학원에 과외에 다 해다 바치니 꼴 좋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최선을 다했어. 당신 사업 꼬꾸라졌을 때, 빚 터무니없이 졌을 때, 박봉 쪼개가며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살았다고. 결과 난 아빠? 큰애 명문대 보냈고 취업까지 한 방에 됐는데 잘했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꼴 좋다고? 너무 허무하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꼴 보기 싫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집에만 틀어박혀 괴로워하니까 친한 친구가 안타까워하며 나오래요. 세수할 힘도 없고 누워있으면 온몸이 땅 밑으로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간신히 나갔더니 친구가 놀래네요.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고요.
전 철철 울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더 애를 써야 하냐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친구가 헤어지면서 한 병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정신과인데 선생님이 아주 자상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용기 내서 찾아가 봤습니다. 딱 내 또래의 남자 의사였어요. 생판남인데 다정하게 뭐가 힘드시냐 물어오니 마음이 녹더라고요. 결국은 따뜻한 말 한마디인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저만 탓하는 것 같았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만 살고 싶다고 했더니 이것저것 다정하게 물어오네요. 결국 우울증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처음 약 먹을 때 솔직히 복잡하고 처량했어요. 열심히 산 결과가 고작 이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꿀꺽 약을 삼켰습니다. 푹 자고 나면 활활 타는 것 같던 속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쯤 거울을 보면 웬 늙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볼은 푹 꺼지고 머리도 엉망이고요. 어느 날은 저녁 짓다가 버스 타고 날랐어요. 제가 답답할 때마다 가는 곳은 정해져 있었죠. 어둑어둑한 시골길을 터덜터덜 걷다 보면 익숙한 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왔다고요. 아이고,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어머니, 밥 남은 거 있어요? 나물이랑 비벼 먹게요. 아버님은 주무시다 깨신 얼굴로 왔냐 하시더니 전기장판을 건너방에 옮겨다 놓으셨습니다. 그게 시아버지 애정 표현이었어요. 저 편히 먹고 쉬라고요. 전 커다란 양푼에 밥, 들기름, 나물 잔뜩 집어넣고 마구 비벼 먹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닌 여태 밥도 안 먹고 뭐 했냐, 너 나간다는데 애비가 안 막았냐 하시면서요. 전 애비가 또 속상하게 했다고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한다고 다 일러 바쳤습니다. 신혼 때 시부모님 어려워하던 새색시는 어디 가고 달고 다른 헌색시가 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전 큰며느리이자 좀 편한 며느리입니다. 동서는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얼굴 보기도 힘들 뿐더러 와도 말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게 제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그게 또 미안하신가 보더라고요. 동서는 능력 있고 직장 빵빵하니 시댁에 와도 목에 깁스한 듯 굴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 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기댈 만한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저한텐 좀 각별했어요. 큰애 낳았을 때 산후조리도 잘해주셨고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자상히 알려주시고요. 시골 내려갔다 집에 가면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고추장, 곡식, 나물 반찬들. 어머님, 아버님을 떠올리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했어요. 두 분은 아들보다 절 아끼는 눈치였죠. 남편은 자기 부모한테도 말을 곱게 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볼까봐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10년이 넘었을 때 못된 남편이 너무 속을 썩였던 적이 있었어요. 속이 문드러질 것 같더라고요. 못 참고 시부모님 앞에 엎어져 못 살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못 살아요. 동현 아빠 저 몰래 또 대출받아 사업했고 그거 말아먹어서 땡전 한 푼 없대요. 아니 빚만 잔뜩 졌대요. 어머니 저 더는 같이 안 살고 싶어요. 아버님 저 사람 사업병 좀 고쳐주세요. 못된 친구들 따라 도박도 하고 여자도 만났어요. 못된 녀석. 아이, 추리를 틀려서. 애미야 울지 마라. 아이 네가 잘못했느냐?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이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야.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고 어머니도 분을 못 참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죠. 저한테 왜 그렇게 박정하게 하냐고
하나밖에 없는 안사람 아끼고 보듬어야지. 먹긴 놈이 성낸다고 빚져놓고 모진말까지 하면 애미가 어떻게 버티냐고 저 듣는 데서 한참을 혼내셨어요.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면 남편은 알겠다고 말만 했지 절대로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와봤자 혼날 게 뻔하니 대답만 하고 잠수를 타는 거죠. 그런 일들이 결혼 내내 반복되고 있었고 시부모님과 저 사이엔 끈끈한 애정이 생겨난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해 엎어져 울고 있으면 어머님이 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얼른 일어나. 밥은 먹었어? 지금 밥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럼 속상하다고 쫄쫄 굶어? 밥 먹어 얼른.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들기름에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밥을 비벼주셨고 훌쩍이면서 그걸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밥 굶지 말라고 그것만큼 미련한 짓 없다며 밥을 썩썩 비벼주셨어요. 곡식 나물 속에 땅 기운, 하늘 기운 다 들어있어 먹으면 힘이 되는 거라면서 맛있게 밥을 비벼주시면 그건 또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 뚝뚝 떨구면서도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건너방에 전기장판 놔주시고 따뜻한 이불 가져다 주시면 어머님은 제 발가락 하나 나오지 않게 이불을 덮어주시곤 했죠. 든든한 배로 속상함을 잊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아버님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 푸지게 따다 주셨어요. 달리 말은 안 하셔도 제가 짠하셨던 거죠. 자매가 아주 달다. 많이 먹어라. 갈 때도 챙겨가고. 시부모님 모두 장남의 허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 벌려놓은 일 마무리 못하고 문제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습관, 조금만 수틀려도 인연 끊는다 펄펄 뛰는 남편은 다혈질의 사고뭉치였습니다. 그거 품고 사는 제 팔자 가여워 하셨고요. 남편은 정말 어디 내다 버리고 싶었지만 대신 공부 잘하는 자식, 내 공 알아주시는 시부모님 보며 살아온 것 같아요. 남편 복 없는 여자, 자식 복 없다지만 전 다를 줄 알았습니다. 아들, 딸 공부 잘해 둘 다 좋은 대학 들어갔고 취업까지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장가갈 나이가 된 아들한테 숨겨둔 재산도 없냐, 돈 없어서 장가 못 간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 해대는 남편도 꼴보기가 싫었고요. 우울증 약까지 먹으면서 기어코 살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죠. 저녁하다 때려치고 도마질하던 것도 그대로 두고 작은 손가방에 지갑이랑 우울증 약만 챙겨서 도망치듯 터미널로 향한 거예요. 저 결혼해 30년 동안 시부모님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오밤중에 저녁 먹는 며느리 앞에서 어머님은 꾸벅꾸벅 조시다가 결국 자리에 누우시네요. 주무실 줄 알았는데 반지꼬리에 손을 뻗으시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셨어요. 염색해. 돈 없어서 머리에 물도 못 들여? 이 돈으로 집 근처 미용실 가서 염색하라고, 응? 예쁘게 보일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 누가 애비한테 예쁘게 보이래? 너 그러고 다니면 내가 속상해. 시애미보다 더 하얀 머리로 다닐래? 응? 네 나이면 아직 한창이야. 저도 쉬운이 한창 넘었는데 어머닌. 어머님 초저녁에 일찍 잠드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4시도 되기 전에 인기척이 느껴졌죠. 다음 날 일어나 집 치워드리고 다시 신발을 신었어요. 새벽에 어머님 제 신발을 깨끗이 닦아주셨더라고요. 터미널에서 걸어오며 흙먼지 많이 묻어 있었는데 광이 나 있었죠. 전 씩씩하게 가보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절 따라오시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앞으로는 연락하고 와. 너 불쑥 나타나면 심장이 철렁혀. 알겠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앞으론 꼭 연락하고 올게요.
돌아서 나가려는데 어머님은 제 팔을 붙잡더니 꼭 안아주셨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며 말없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나 보다. 그런 생각하며 서울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치만 저도 머리가 희끗한 나이인데 언제까지 이럴 순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희망이 안 보였죠. 졸혼, 이혼 생각만 간절했어요.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제 눈치를 조금 보더라고요. 딸은 시골 다녀왔냐며 괜히 보따리 뒤적거리고 아들은 운동 다녀온다면서 저한테 말 시키고요. 그래도 얼어붙은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냉전을 이어갔어요. 이 사람과는 더 할 말도 없었어요. 30년 세월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러고 싶었죠. 그 인간 밥 먹는 뒤통수만 봐도 밉고 속에서 천불이 솟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 나가려던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에선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애들 고모였죠. 어떡해 오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야, 울지만 말고 말을 해. 어머니 다치신 거야? 어딜 얼마나 어떡해? 아니야 오빠. 엄마 돌아가셨어. 간밤에 주무시다가 그대로.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비보를 듣고 현기증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분명 내 귀로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전에 어머니는 아프신 데도 없고 똑같이 생활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니 차라리 꿈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망연자실한 시아버지 곁에 시누이와 시동생이 앉아있고 정말 우리 어머니는 망자가 되셨더라고요. 전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큰며느리 왔다고요. 우리 어머니 왜 이래? 왜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시냐고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신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 저 14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3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죠. 망망대해에 둥둥 떠있는 것 같다가 남편과 결혼하고 시부모님 만나 전 좋았습니다. 마음의 고향 한복판에 어머니는 늘 같은 모습으로 계셨어요. 제가 울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늘 애처로워 해주시던 어머니. 갑자기 제 곁을 떠난 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어요. 전 아버님 옆에 가서 흐느꼈죠. 아버님 또한 큰 충격에 말을 잃으셨습니다. 초점도 흐리셨어요. 멍하니 앉으셔서 눈물만 흘리셨죠. 새벽 동트기도 전에 일어나시는 어머님이 그날은 6시가 넘도록 일어나지 않으셨대요. 날이 굳어 몸이 안 좋은가 어머님을 흔들어 보셨는데 팔이 툭 떨어지더랍니다. 이미 어머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요. 아버님은 혼비백산에서 119를 부르고 이웃 동네 사는 시누이를 불렀지만 때는 늦어 더 이상 손써볼 수도 없었대요. 이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큰 슬픔 속에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례식 와중에도 아버님은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자식들 걱정이 말도 못했죠. 아버지, 나 보여? 막내딸 영미잖아. 나 누구야? 말 좀 해봐. 영미가 누구야? 여기가 어디냐? 왜 날 여기다 데려다 놨어? 아버지, 엄마 영정사진 봐봐. 여기 어딘지 몰라? 오빠, 아버지가 이상해. 말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초점 없는 눈동자에 자식들이 불러도 반응이 없으셨죠.
어머님 돌아가신 충격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렵게 대답을 하셔도 동문서답하셔서 남편은 아버님이 치매 초기 증상 아니냐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쌀쌀맞은 동서가 그러네요. 노년기에 배우자 사별만큼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다고 폭포처럼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와서 그런 거니 걱정하지 말래요. 똑똑한 동서 말 알아는 듣겠는데 어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장례식 마친 후 일단 시누이가 아버님과 일주일 정도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집에 가기로 했고요. 서울 올라오는 길 허전하고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끝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부서진 뗏목을 탄 것 같았어요. 이제 남편, 자식 얘기 흉어물 없이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는 매일같이 오빠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죠. 자기도 곧 일 나가야 하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당장 방법을 만들어내라고 혼자 고생할 순 없다고 며느리들은 뭐 하는 거냐며 성질을 내고 있었어요. 3일이나 지난 나 남편이 가만히 있는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넌 속도 편하다. 아버지 충격받아 치매 비슷하게 왔고 시골에 혼자 계신데 잠이 오냐? 얼른 일어나 시골 가게. 아버지 모셔올 거야. 혼자 계시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넌 인정도 없다. 큰 며느리가 이래도 되냐? 빨리 일어나. 인정? 당신이 고향집 한두 번 갈 때 난 혼자라도 10번, 20번이고 더 갔어. 내 몸도 지금 말이 아니야. 난 아버님 걱정 안 되는 줄 알아? 말을 왜 그렇게 못되게 해? 당신 나 그렇게 몰라? 물론 아버님 제가 모실 수 있고 저도 걱정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마음 본새가 얄미웠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울증 심하고 약 먹고 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도 함께 오랬는데 남편은 정신과 같은데 가기 싫다고 죽어도 안 가겠다고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의지했던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여전히 제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손뭉치 같은 몸을 이끌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나 여태 자식 남편 뒷바라지 뼈골이 빠졌어. 근데 이제 치매 걸린 아버님까지 모시라고? 당신 나 언제 호강시켜준 적 있어? 내가 왜 누워있겠어? 나도 골병 들었다고. 평생 당신 가족 뒤치다꺼리 하다 죽으라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이혼해. 당신이랑은 하루도 못 살아. 이 와중에 이혼 얘기를 꺼내? 진짜 정 떨어지는 짓만 골라서 하네. 그래, 끝내. 당장 끝내자고. 누가 겁이라도 난대냐? 남편은 더 화를 내고 난리였어요. 저보고 사람이냐 짐승이냐 온갖 소리 다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랑은 1초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정작 갈 데가 없었습니다. 속마음 털어놓는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고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죠. 깨어나 보니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 있었고요. 전화기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 어디 갔냐고 찾았지만 핸드폰 전원을 끄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시댁에 도착한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데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히려 겁이 없어졌습니다. 남편한테 이혼 얘기도 꺼냈겠다. 이판사판 공사판 귀신이 있으면 날 좀 잡아가라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집에 갔더니 아버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대충 세수하고 건너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누워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어요. 안 추워? 전기장판 켰냐? 네, 어머니. 저 따뜻해요.
걱정 말고 주무세요.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없네요. 환청이었습니다. 수족 냉증이 있는 제가 자려고 하면 어머님은 춥게 자면 안 된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셨는데 그것도 끝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죽을 만큼 미운데 시어머니는 너무 그립고 그만 살자고 뛰쳐나와 온 곳이 여기라니 제 신세가 참 처량했어요. 그래도 이곳이 편해서인지 금방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례 이후 이렇게 오래 잔 건 처음일 거예요.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아버님이 대청마루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원래 진짜 부지런한 분이셨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옷도 대충 걸치신 듯 어머님 살아생전 깔끔하시던 아버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진지 드셨어요? 아버님은 절 보시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고 그저 먼 산만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충격받아 그러신 거였을까요? 부엌에 가서 얼른 누룽지부터 끓였는데 안주인이 떠나니 주방이 엉망이더라고요. 깔끔하게 제자리에 있던 오래된 살림들이 시누이 손에 엉성하게 놓여 있었죠. 급한 대로 정리하면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깻잎 좀 볶을까? 전 가지 무칠 테니까 어머니가 볶아주세요. 제가 어머님보다 손맛이 없잖아요. 전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또 환청이 들린 거였고 제가 대답까지 한 거였죠. 속상한 마음 다독이며 후다닥 차린 아침상을 아버님 곁에 가져갔어요. 숟가락을 손에 쥐어 드리니까 억지로 한술 뜨시더라고요. 전 그랬죠. 서울에서 애비가 걱정이 많다고 아버님 서울로 모시자고 했다고요. 저랑 같이 서울 가실래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시네요. 평생을 고향에서 농사지시며 살아온 분이세요. 넓지도 않은 아파트가 뭐가 그리 편하실까요? 아버님, 서울 가기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저 여기서 좀 지낼게요. 밭일도 좀 하고요. 어머님 아니면 저 밭에난 가지며 고추며 다 못 쓰게 될 것 같았어요. 전 부지런히 몸을 놀리며 아버님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혼자 드신 후 180도 바뀌셨어요. 정말 치매기가 있는 건지 어머님이 돌아가신 충격이 크셨던 건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밭에서 돌아오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버지, 동현 엄마 거기 있어요? 아버지, 대답 좀 해보세요. 답답해 죽겠네. 이 사람 연락도 없이 어딜 가는데, 혹시 거기 갔냐고요? 나 여기 있어. 아버님이랑 있다고. 소리 좀 그만 질러. 아버님 귀 안 먹으셨어. 왜 전화한 건데? 남편은 머쓱한지 쉽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전 알았으면 됐지 않냐고 이제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한마디 톡 쏘아대네요. 어디 있으면 있다. 말하면 좀 좋아. 입 돋다 뭐해. 곱게 말하면 어디가 덧나? 당신은 끝까지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만 끊어. 끊자고. 그날 이후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지낸 지 5일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조금씩 더 일찍 일어나셨어요. 엊그제는 7시, 어제는 6시, 오늘은 5시에 일어나셨죠. 그리고 혼자 터벅터벅 어딜 가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만 갖고 계셨고요. 어머님을 모신 납골당은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한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에 대추가 한가득 들어있었고요.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대추잖아요. 어디서 따오셨어요? 이렇게나 많이. 중간에 식사는 하시는 건지 눈치를 보니 저녁 한 끼만 드시는 것 같은데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오실 땐 기운이 빠지셨는지 쓰러질 것처럼 걸어오셨고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신지 간혹 저녁도 거르고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어느 날은 아버님을 몰래 따라 나섰죠. 새벽에 인기척이 들렸을 때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버님은 비닐봉지를 챙기시더니 대문을 나가셨어요. 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아버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조마조마했어요. 동도 트기 전 어스름한 그 새벽에 아버님은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산을 오르시는 아버님은 발이 엄청 빠르셨어요. 제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요. 전 숨이 차서 아버님을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꽤 높이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 사이 해가 떴고 온천지가 환해졌어요. 한참 산을 오르던 시아버지는 어떤 나무 밑에 앉으셨습니다. 전 큰 바위 뒤에 숨어서 아버님을 몰래 훔쳐봤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도 시야가 탁 트여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죠. 정신없이 아버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새 뒷산 정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저도 털썩 주저앉았어요. 전망 좋고 양지 바른 뒷산 위에 대추나무가 커다랗게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때는 9월 탐스런 대추가 나무에 한가득 열려 있었죠. 한참을 거기서 마을 쪽을 내려다보시던 시아버지는 대추를 오랜 시간 들여 봉지에 터지게 주우시고는 다시 나무에 기대 앉으셨습니다. 이상하네. 아버님 저기서 하루 종일 계셨던 거야? 아휴, 배고파 죽겠네. 시장하시지도 않으신가? 해는 중천에 떴고 땀이 식으면서 오싹하기까지 했어요. 배꼽시계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점심때도 한참 지난 것 같았죠. 아버님이 언제 내려가시려나 지켜봤지만 꼭 바위처럼 나무에 기대 앉은 채 꿈쩍도 안 하셨어요. 결국 전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힘들었어요. 허겁지겁 밥을 먹고 지쳐 잠들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벌떡 일어나 아버님을 불러봤지만 집 어디에도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서둘러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대추가 가득 든 봉지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신우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기운 나실 만한 것 좀 차려드리지. 돈 아끼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녁하느라 바쁜데 나중에 통화해요. 아버님도 시장하실 거고. 이만 끊을게요. 어머머, 언니, 아버지 저녁 일찍 드시는데 여태 밥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소홀해? 엄마 안 계시다고 대충 하는 거야? 전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을 차려 내가니 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며칠 사이 눈에 띌 정도로 마르셨고 기운도 없어 보이셨어요. 진지 드시라고 하니까 아버님은 천천히 국을 뜨셨습니다. 시장하지 않으시냐고 저녁이 늦어 죄송하다고 했더니 절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괜찮다. 아니, 네 일 봐라. 아버님, 저 누군지 아시죠? 여기 어딘지 아시고요. 어머님 일도. 다 안다. 걱정 마라. 손발에 힘이 탁 풀리면서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아버님은 기력이 없으실 뿐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누군지도 아셨고요.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아버님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전 벌떡 일어났죠. 내다봤더니 아버님이 또 길을 나서시네요.
전 닥치는 대로 사탕이며 간식을 챙겼습니다. 어제 아버님을 쫓아가며 쓰러질 뻔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허둥지둥 아버님을 쫓아갔어요. 그날 산 중턱에서 아버님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발 아프실 텐데 밤송이에 찔리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걱정했지만 아버님은 헐헐 나는 듯 산을 오르셨죠. 저야 헉헉대면서 간신히 따라잡았고요. 아버님은 또 그 대추나무 밑에 앉아 산 아래 동네를 바라보셨습니다. 전 큰 바위 옆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요. 서서히 동이 텄고 가을볕이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옹기종기 다정해 보였고 수채화로 그려놓은 것 같았어요. 죽음이나 이별, 슬픈 일 같은 건 하나도 없을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귓전에 서걱거리는 나뭇잎 소리도 좋아서 푸른 물결이 온통 나부끼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과 전 약속이나 한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람소리 가운데 어머님의 웃음소리,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애미야, 괜찮다. 다 괜찮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어머니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흐려진 시야에 아버님의 작은 체구가 보였어요. 한바탕 울고 나면 잠이 쏟아졌습니다. 가을볕에 따뜻해진 바위에 기대서 툭 하면 졸았어요. 아버님을 따라 산에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제 몸에 고이고 쌓인 것들이 툭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차 저도 등산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늘 대추를 한가득 주워오시곤 하셨죠. 그러다 하루는 아버님을 따라간 걸 들키고 말았어요. 바위 옆에서 발을 헛디뎠고 굴러 떨어지면서 제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전 창피하기도 하고 놀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과 전 눈이 마주쳤고 그대로 전 집으로 내뺐죠. 해가 지고 나서야 터벅터벅 아버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녁 진지 드세요. 그래, 먹어보자. 그날은 큰마음 먹고 여쭤봤어요. 아버님, 매일같이 뒷산 꼭대기엔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대 앉아 계시는 나무, 대추나무 맞죠? 거기가 그렇게 편하세요? 대추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주워오세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죠. 대답 듣기를 포기하고 다음 날부터 전 마음 놓고 아버님을 따라갔어요. 더는 미행하듯 따라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다음 날이었어요. 아버님은 장화를 찾아 신으시더니 묵묵히 또 뒷산을 오르셨습니다. 휙휙 산을 오르시는데 꼭 축지법을 쓰시는 것 같았죠. 전 흙이 질어 툭하면 넘어졌고 옷도 다 버리고 대추나무가 있는 산 정상에 올랐을 땐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버님은 그런 절 보고 혼내셨습니다. 미련하게 여기까지 왜 올라와? 아버님,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쩌시게요.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오늘은 날도 흐리고 또 비도 올 것 같다고요. 비가 오면 맞으면 되지 뭘 그러냐. 살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눈빛, 말투 꼭 호랑이같이 매서우셔서 전 움찔하고 말았죠. 네 시어머니 죽기 전에 대추가 먹고 싶다고 했다. 여기 이 나무에서 대추를 좀 따다 달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 소원인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 대추가 드시고 싶다고 했다고요? 이 나무에서 난 대추가요? 그래. 아이 귀찮게 대추는 왜 찾냐고. 노망 났냐고 뭐라고 했다. 미련하기 짝이 없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버님은 회한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셨어요. 미련하다는 건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후회 속에 계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나무를 거칠게 흔들고 지나갔어요. 아버님과 제 위로 푸른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졌죠. 간밤의 비바람으로 대추도 이젠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꼭 대추 좀 따다 줘요. 뒷산 꼭대기에 있는 그 대추나무 있잖아요. 그 대추가 유난히 달고 맛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네. 나 무릎 아파서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기력이 부쩍 딸려서. 그러니까 오늘 꼭 좀 따다 줘요. 에이구, 유난도 떠네. 읍내 나갔다 오는 길에 올라가 보든지. 왜 갑자기 대추 타령이야? 대추나무 거기 말고도 많잖아. 아버님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시내에서 지인을 만나셨대요. 두 분이 거나하게 술을 드시는 바람에 귀가 시간이 한참이나 늦어지신 거였습니다. 이미 버스에서 내렸을 땐 해가 진 뒤였고 산에는 오를 수도 없으셨대요. 어머님의 부탁은 까맣게 잊고 계셨고요. 오히려 영감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다고 화를 내시고선 잠에 드셨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신 뒤에야 어머님이 잘못되셨다는 걸 아셨대요. 그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기에 어머님의 죽음은 아버님께 큰 충격이었고 더구나 뒤늦게 기억난 그 부탁, 뒷산에서 대추를 따다 달라던 어머님의 부탁이 또 한 번 가슴을 세게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잃었고 누가 누군지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하셨대요. 심지어 제가 여길 오고 나서도 하루 이틀 지나서야 큰며느리가 집에 있다는 걸 아셨을 정도라고 하셨죠. 정신이 들고 나니 더 힘든 건 공허함과 막막함이셨대요.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진 것 같고 답답하셨답니다. 도저히 집에 계실 수가 없어 산에 오르기 시작하신 거죠. 하지만 아버님은 본인이 지금 산에 오르는 일도 다 쓸데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살아생전 내가 어떻게 했는데 후회뿐이다. 뼈저린 후회뿐이야. 이 나무에서 난 대추가 먹고 싶던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리 대추를 많이 딴들 뭐하냐? 더구나 대추는 어머님의 첫 출산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을 갖고 입덧하실 때 그렇게 대추를 찾으셨대요. 대추가 귀하던 계절이라 어디서 대추차를 어렵게 구해왔는데 밥 대신 그것만 드실 정도로 좋아하셨다는 거였죠. 그때부터 어머닌 몸이 허하시면 대추를 찾으셨고요. 아버님께 양지 바른 곳에 대추나무 열매를 따달란 것도 어쩌면 너무 힘드셔서 은연중에 찾으신 게 아닌가 싶으셨대요. 저도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들었죠. 아범 때문에 속상하다고 불쑥 찾아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떠나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끝까지 걱정만 끼친 며느리였네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졌었나 봐요. 아버님이 절 보시더니 갑자기 호통을 치셨습니다.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할 만큼 했잖냐? 더는 고생만 하지 말고 그저 너만 생각해. 네 시어머니처럼 먹고 싶은 대추도 못 먹고 죽어 저승에서 찾지 말고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네 자식도 아범도 자기만 생각하는데 넌 뭐냐? 몸 아픈 것만 큰일이냐? 마음 아픈 건 더 큰일이야. 너 우울증 약 먹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날개를 달고 살아. 자유롭게 훨훨 나는 것처럼 살라고. 아버님, 그걸 어떻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님도 제 마음이 병든 걸 알고 계셨대요.
제 약봉지를 보시고는 걱정을 하시다가 제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으신 거였습니다. 큰며느리가 아범이랑 사느라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것 같다고 일을 어쩌면 좋냐고 아버님께 털어놨고 두 양반이 속상해 잠도 설쳤다는 얘기였죠. 그것만은 모르셨으면 했는데 역시 비밀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혼자 산에 오르시며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후회, 회한도 무거우셨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수고 많았다고 하시면서 제 살아온 은공, 열심히 산 노력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천지가 다 안다고 해주셨어요. 더는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살아있을 때 마음 편하고 행복한 게 제일이라면서 어떤 것에도 미련 두지 말고 혼자 남은 시아버지 챙길 생각도 말고 훌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저 대추나무 잘라서 없애라. 저승 갈 때 가져갈 거야. 거기서 새로 심어. 네 시어머니한테 대추 실컷 따줄 거다. 괜히 여기 올라와 처량하게 있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아니 내가 꼭 숙제 검사할 거니까 그리 알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님은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비 온 뒤 아직 물러나지 않은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았어요. 곧 또 비가 내릴 것 같았지만 아버님은 그 작은 책으로 거침없이 내려가셨죠. 거친 비바람, 폭풍우가 와도 다 막아내실 것만 같았어요. 가을이 더 깊어질 모양이었습니다. 대추나무의 잎들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전 나무에 기대 서서 작은 가시가 돋친 가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가시들 때문에 대추나무에 뭐가 잘 걸린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더는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동생을 위해 대학 포기하고 간 군대에서 몸을 다쳐서 나왔어요.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죠. 나이가 들수록 피해의식이 커져서 난폭해졌고요. 물론 전 그 사람 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낼 게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빚쟁이처럼 굴었던 거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면 너도 고마워해야지 왜 그렇게 못나게 구냐고 속으로 깔봤어요. 그 사람도 마음 둘 데가 없었겠죠. 자식들도 놓아줘야겠습니다. 큰애 대학 때 과외를 겹치기로 몇 개씩 하면서 등록금 보탰던 애예요. 좋은 대학 직장에서 부잣집 자제들 보면서 나름 자괴감 같은 걸 느꼈겠죠. 하지만 더는 안달복달하지 않고 싶네요. 다 내줬으니 저는 그만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벅터벅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진흙 묻은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차는 얼마 없지만 아버님과 저 맛있게 먹었어요. 숭늉까지 드시고 아버님은 곧장 주무시는 것 같았죠. 한 달 사이에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내일은 닭이라도 사다 백숙 해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저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아침 아버님을 불러봤어요. 어제 무리하신 탓인지 오래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오늘은 산에 안 가세요? 슬쩍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했습니다. 전 방문을 잡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전 그 옆에 꿇어앉아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은 없었어요. 엉엉 울며 한 손으론 아버님 손을 꼭 붙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 제쳐두고 내려오라고 아버님 세상 뜨셨다고 했더니 충격받은 남편이 울부짖더라고요. 한 달 반 사이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따라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 험한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시누이와 시동생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셨냐고,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왜 이렇게 마르셨냐고, 왜 이 지경을 만드냐고 성을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나섰죠. 이것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갔냐? 이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챙겼냐?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렇지, 뭐? 아버지 밥이나 잘 챙겨드렸냐고? 그 입 안 다물어? 야, 내가 바보 등신이라 가만히 있는 줄 알아? 한 달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게 누구야?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상종 못할 것들. 시동생과 시누이는 남편이 펄펄 뛰니까 그제야 입을 다물었죠. 동생들 앞에선 가급적 말을 아끼던 사람이라 다들 놀란 눈치였습니다. 큰오빠, 왜 갑자기 화를 내? 우리도 안타까워서 그러지. 너는 이 사람 얼굴 반쪽 된 거 안 보여?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힘든 건 다 이 사람 시키고 미루고 니들은 편하게 살았지. 안 그래? 아버지 누구보다 동현 엄마 좋아하셨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을 두고 뭐? 아버지한테 소홀한 거 아니냐고? 에라이, 야, 장례 끝나고 영 끊어. 니들 같은 동생 필요 없어. 남편은 저보다 동생들을 더 챙겨줬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더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걸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장례식 마치고 다시 시골집에 돌아왔어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집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적막했죠. 애들 먼저 올려보내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게 됐습니다. 늦은 밤 저는 광에서 삽을 들고 나왔어요. 뒷산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상관없었죠. 제 머릿속엔 오직 아버님의 유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손엔 삽과 한 손엔 손전등을 들고 뒷산으로 향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까지 길러 누가 보면 산적처럼 보이는 사람이 말없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죠. 전 겁도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중간중간 저를 불렀지만 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동현 엄마, 이 밤에 어딜 가? 뒷산에 뭐가 있다고 가는 건데? 당신 제정신이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대추나무 있는 곳까지 오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도착하고 보니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구슬픈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쓰라린 아픔이 절 덮쳤어요. 이제 더는 볼 수 없는 시부모님이 떠올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추나무 앞에 엎어져 울던 저는 벌떡 일어나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밑동 주변을 파기 시작했어요. 삽질은 쉽지 않았습니다. 땅은 단단했고 삽 끄트머리만 겨우 들어갈 뿐 헛손질이 계속되었죠. 전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놀란 남편이 절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오밤중에 야산에서 삽질을 왜 하나 겁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여보, 정신 차려. 왜 이러냐고. 이거 놔. 나 이 나무 파내야 돼. 대추나무 잘라버려야 한다고.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전 남편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았어요. 남편 팔을 물어 뜯기까지 하면서 삽으로 대추나무 주변을 파기 시작했죠. 결국엔 우리 부부 몸싸움을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죽으려면 곱게 죽어. 당신 미친 거야? 왜 이래? 구덩이 파고 들어가 죽기라도 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나 말리지 말고. 당신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말려? 하지만 전 끝내 쓰러졌습니다. 삽을 내던지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부르며 어린애처럼 우니까 남편도 저를 따라 울기 시작했죠. 밤은 왜 그렇게 길고 추운지 전 남편에게 여기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
아버님의 후회, 그리고 제게 남긴 말까지 모두요. 며느리 우울증 때문에 약까지 먹는 거 아시고 이제 전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고, 날개 단 듯 훨훨 자유롭게 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잘해주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지. 왜 날 이렇게 만들어, 왜? 이제 다 끝났어. 나 누굴 의지하고 살아, 이제? 자식도 남편도 다 꼴보기 싫어. 나 이제 병들었어. 늙고 지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것 같았죠. 전 벌떡 일어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남편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산 중턱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절 잡으려던 남편과 엉켜 언덕에서 굴렀어요. 허리, 골반, 안 아픈 데가 없는 와중에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절 꼭 붙잡은 남편 품에서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깜빡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었어요. 마루에 제가 누워있고 남편이 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머리, 얼굴, 온몸이 흙과 풀잎 투성이었어요. 절 업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있던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 엄마, 정신 들어? 내가 못난 놈이야. 미안해, 여보. 전 다 귀찮았어요. 남편이 붙들고 있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했더니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네요. 내 말 좀 들어봐. 당신한테 늘 고마웠어.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이상하더라. 당신을 보면 부하가 치밀었어. 호강 한번 시켜주지 못하고 늙어버린 당신 보는 게 괴로웠다고. 이 정신과를 내가 어떻게 가. 당신 그렇게 만든 건 안돼. 내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 그러면서 남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대요. 점점 차가워지는 저와 자식들 시선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집에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두려웠다는 얘기였죠. 이젠 달라지겠다고 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면서 우는데 가슴이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손 꼭 잡고 부부가 나란히 잠에 들었어요. 20년이 훌쩍 넘게 각방을 쓰고 소 닭 보듯 하던 부부에게 큰 변화였죠. 이틀 후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집과 텃밭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전 이 집을 없애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또 올게요. 편히 쉬고 계세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간 일입니다. 남편은 정신과에 처음 가보는 거라 긴장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안절부절 못하더니 병원 나와서는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그랬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한 거라고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낫겠다고 했죠. 그 이후 저희 집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큰애는 독립을 했어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결혼 자금도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네 성에 안 차는 부모지만 난 최선을 다했다고, 더는 네 인생의 물질적인 조력자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부모님 때문에 결혼 물 건너갔다는 말 죄송해요. 괜한 말 한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너 똑똑한 애잖아. 괜한 후회할 것 없다. 네 능력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자 만나. 엄마 말이 야속해도 할 수 없어. 엄마도 너 부담스럽게 안 해, 이제. 둘째에게도 대학 편입 정하고 싶으면 네 힘으로 하라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방황을 하더라고요. 부모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도 제 인생 살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것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라면밖에 못 끓이던 사람이 유튜브 보고 순두부찌개를 끓여본다, 빨래를 해본다 그러네요. 저한테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하는 것 같고요. 술은 줄이고 담배는 끊겠다 하는데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시골집에 종종 가곤 합니다. 시부모님 흔적 곳곳에 그대로 있어요. 담가두신 간장, 된장도 한참 아껴가며 먹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대추나무가 있는 뒷산을 오르기도 했네요. 아버님 생전 약속은 못 지켰어요. 그 대추나무 여전히 양지 바른 곳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네요. 철 되면 알알이 굵은 열매도 맺고요. 알고 보니 대추나무 뭐 하나 버릴 게 없었습니다. 생대추, 씨, 나뭇잎까지 모두 약재로 쓰이더라고요. 기력 보충에 몸속 나쁜 독도 없애주고요. 가을이 되면 시골집, 서울집 곳곳에 대추를 놓아두네요.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요. 차도 만들고 쪼글쪼글 말려 삼계탕에도 넣습니다. 네 덕분에 대추는 아주 실컷 먹는다. 또 시골집 다녀왔어? 너 그거 알아? 대추가 양반 과일인 거. 과일도 양반이 따로 있어? 웃긴다, 야. 다른 과실나무 앞다투어 열매 맺을 때 대추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대요. 조바심 내지 않고 자신만의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그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던졌고 남편도 과거의 상처와 덫에서 벗어나 조금씩 너그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살면서 제일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엄마이기 이전의 여자, 여자이기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 새로 태어난 것처럼 맛볼 수 있는 기쁨 하나하나 경험하고 있네요. 제게 큰 사랑을 주신 시부모님을 떠올리며 사연을 써봤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